장례식을 마치고 집 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을 맞이한 게 뭔지 기억하세요? 고요함이 아니었을 거예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창밖의 차 소리. 세상은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을 겁니다. 배가 고팠거나 TV를 켰다가 예능 프로그램 농담에 나도 모르게 낄낄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 찰나에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지금 웃어도 되는 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배가 고프다고? 이 지독한 죄책감, 지금도 마음 어딘가에 무겁게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못했던 말들, 무심하게 흘려보낸 순간들만 날카로운 송곳처럼 뇌리에 박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나라는 사람의 근간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는 감정이거든요. 내 인생에 거대한 기둥이 뽑혀 나갔는데도 여전히 숨을 쉬고 밥을 먹는 나 자신이 마치 커다란 죄를 지은 가해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지독한 심리적 감옥은 사실 당신이 부모님을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픈 증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정립한 애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부정이에요. 근데 부정이라고 하면 드라마에서처럼 소리를 지르며 현실을 부정하는 극적인 장면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훨씬 조용하고 훨씬 일상적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계시던 방의 문을 열면 금방이라도 내 이름이 불릴 것 같은 느낌. 시장을 지나가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으려다 멈칫하는 그 찰나. 그게 다 부정의 조각들이에요. 우리 뇌는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생존의 필수 데이터로 학습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존재가 하루아침에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뇌의 인지 시스템이 그냥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논리적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하던 세계의 축이 사라졌음을 인정하는 건 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부가 죽는 것과 같은 공포거든요. 그래서 뇌는 현실과 기억 사이의 괴리감을 메우기 위해 한동안 과거의 환상 속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멍한 느낌, 실감이 나지 않는 느낌, 그것도 다 뇌가 당신을 지키려는 방식이에요. 부정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통제할 수 없는 분노예요. 이 화살은 때때로 병원 시스템이나 무심했던 가족들을 향하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치명적인 끝은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그때 한 번 더 전화를 했더라면, 혹은 내가 그때 조금 더 일찍 그 병원으로 모셨더라면, 이런 부질없는 가정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불효자로 몰아세우고 마음의 형틀에 묶어버리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중년의 자녀들은 자신의 가정을 돌보느라 부모님을 후순위로 두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 선택들을 하나하나 범죄처럼 취급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 분노는 당신이 나쁜 자식이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실이라는 거대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뇌가 선택한 고통스러운 방어 기제일 뿐이에요.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당신이 못난 사람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통의 실체를 뇌과학으로 들여다보면 왜 마음의 아픔이 그토록 육체적인 통증과 닮아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뇌에는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는 우리가 칼에 베이거나 뼈가 부러지는 신체적인 부상을 입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곳인데, 동시에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의 사회적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즉, 부모님을 잃은 뒤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뇌 입장에서는 실제로 몸이 찢겨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물리적 통증으로 인식된다는 게 학계의 정론입니다.
우리 뇌는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못할 때 그 비난의 화살을 내부로 돌려서 자책이라는 가시를 심기 시작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통제하려는 본능적인 시도인 거죠. 게다가 우리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은 소중한 대상을 잃었을 때 이것을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며 비상 경보를 울립니다. 이때 쏟아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신경망의 보호자이자 안전기지로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소멸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던 근원적인 유기 공포를 자극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로 치환되는 겁니다. 지능이 높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인과관계를 더 철저하게 분석하려 들기 때문에 내가 더 잘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짜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대가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벌을 자신에게 내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내가 내리는 이 판결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상실의 충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뇌가 임시로 만들어낸 가혹한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당신의 뇌는 지금 부모님의 부재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소화하기 위해 자책이라는 효소를 과다하게 분비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그만큼 부모님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생물학적 반증일 뿐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부모님과 쌓아온 그 수많은 기억의 신경회로들이 한꺼번에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이 심리적 스파크는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잦아들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자책의 안개를 걷어내고 부모님의 진짜 미소를 마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찾아오는 이 지독한 부정과 분노의 시간들은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효도가 부족했음을 꾸짖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이 거대한 이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단단해지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날카로운 통증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부모님을 향해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예요. 그 고통의 깊이가 곧 당신이 품었던 사랑의 너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자녀로 태어나서 부족한 모습으로 부모님 곁을 지키다 떠나보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미흡함조차 부모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실입니다. 자책의 형틀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당신의 뇌가 보내는 이 아픈 신호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어야 할 때예요. 그 과정이 부모님이 당신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타협의 단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모님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수명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는 처절한 간절함이 마음을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신에게 매달리거나 보이지 않는 운명과 거래를 시도하며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지독한 환상에 빠져드는 과정이죠. 이건 사실 인간이 무력감을 견디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기도 해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가상의 연극을 끊임없이 무대 위에 올리는 겁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중년의 자녀들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를 동원해서 더 좋은 약, 더 유명한 의사를 찾지 못했던 과거를 자책하며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무능력 탓으로 돌리는 가혹한 타협을 시도하곤 하죠. 그리고 이 타협의 연극이 결국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허무의 바다인 우울의 단계로 급격히 침잠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일종의 정서적 마비 상태에 가까워요.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 것처럼 무채색의 일상이 반복되고 평소 즐겁던 일들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며 그저
깊은 늪 속으로 몸이 가라앉는 듯한 무거운 피로감이 온몸을 휘감아 도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년에게 있어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작별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나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던 최후의 방어막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제는 내가 죽음의 순번을 기다리는 다음 차례라는 실존적인 공포가 우울의 깊이를 더하게 만듭니다. 내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에 찬바람이 들이치는 듯한 황량함을 견디다 보면 삶의 의욕은 바닥을 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조차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져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감각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저도 알아요. 우리를 가장 오래 괴롭히는 죄책감의 본질을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통제 욕구의 비극적인 변형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가정법적 사고라고 불러요. 우리 뇌는 만약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이미 일어난 비극을 수정할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무력감이라는 더 큰 고통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거거든요. 즉, 내가 잘못해서 결과가 나빠졌다고 믿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바뀔 수 없었다는 절대적인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보다 뇌 입장에서는 차라리 견디기 쉬운 선택지가 된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가해자로 설정하면서까지 그 비극적인 순간에 내가 개입할 수 있었다는 가짜 권능감을 유지하려 애쓰고 그 대가로 지독한 자책이라는 형벌을 스스로에게 내리며 마음의 감옥에 갇히기를 자처하게 되는 거죠. 중년의 자녀들이 유독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 깊은 이유는 이들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부모의 노쇠함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온 샌드위치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며 치열하게 사느라 정작 부모님의 굽은 등과 흐려진 눈망울을 외면했던 그 시간들이 부모님이 떠난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빚으로 돌아와서 심장을 짓누르는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거거든요. 명절에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했던 일이나 전화를 귀찮아하며 짧게 끊었던 사소한 기억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처럼 부풀려져서 밤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의 왜곡은 우리 마음이 상실의 고통을 처리하기 위해 가장 자극적인 단편들만을 골라내어 보여주는 일종의 편집증적 반응일 뿐이에요. 결코 당신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못난 순간들은 수십 년 함께한 관계의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뇌과학적 관점에서 이 우울과 죄책감은 뇌가 거대한 에너지를 소모한 뒤 찾아오는 일종의 강제 셧다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해 감정의 회로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선택을 합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신경계가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뇌는 우울이라는 낮은 에너지 상태를 유도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오직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만 에너지를 집중시키려 하는 거예요. 즉,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눈물만 흐르는 상태라면 그건 당신의 뇌가 무너진 마음의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가장 건강한 신호예요. 자책이라는 독한 약을 써서라도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는 뇌의 몸부림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당신 자신을 향해 이제는 따뜻한 연민의 시선을 보내줘야 할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울의 심연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연결이 육체적 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이미지로 다시 태어나는 정서적 재배치의 과정이 애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이제 내 외부가 아닌 내 기억과 습관, 그리고 내 몸속에 흐르는 혈액 속에 영원히 거주하며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거든요. 죄책감에 매몰되어 슬퍼만 하는 것은
부모님이 당신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낭비하는 일이에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당신에게 심어주신 좋은 가치들을 당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깊은 우울의 터널을 지나는 지금의 시간은 당신의 영혼이 부모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독립하여 홀로 서기 위한 마지막 진통이에요. 이 진통 끝에 당신은 부모님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비탄의 파도가 당신을 덮칠 때마다 그 파도에 저항하려 애쓰지 마세요. 차라리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시작하며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자리에 가만히 앉아보거나 그분들이 즐겨 쓰시던 물건을 손으로 만져보며 그 온기를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뇌의 통증 회로를 진정시키고 죄책감을 위로로 바꾸는 강력한 치유의 의식이 될 수 있거든요. 당신의 슬픔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부모님이라는 거대한 산을 내려와 당신만의 평온을 찾아가는 굽이진 길목일 뿐이에요.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평온한 수용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은 부모님과의 질긴 인연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정제하는 가장 고귀한 연금술이에요. 그 과정이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권합니다. 지독한 죄책감의 터널을 지나 우리 앞에 놓인 최종적인 과제는 결국 나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이에요. 완벽한 효도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허상일 뿐이며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수많은 미안함과 서운함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만남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강조하는 자기자비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의 절반만이라도 고통받는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의 나도 부모님께는 충분히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식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부모님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당신이 완벽한 돌봄을 제공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그들의 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였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짓누르던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내면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애도의 마지막 단계인 수용은 부모님의 부재를 억지로 잊거나 슬픔을 억지로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내 삶의 일부로 정중하게 초대하여 고인과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고도의 심리적 작업이에요. 윌리엄 워든이 제시한 애도의 과업에서 핵심은 죽음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듣는 대신 내 마음의 울림으로 듣고 그분들이 남겨주신 삶의 지혜를 나의 행동으로 실천하며 보이지 않는 연결을 이어가는 것. 그게 수용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은 상실의 아픈 상처를 겪은 자리에 새로운 의미의 회로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의 죽음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구멍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캔버스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은은한 배경색으로 스며들게 될 거예요. 실제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몸과 감정을 직접 움직이는 구체적인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해요. 부모님께 차마 전하지 못한 말들을 정성스러운 한 편의 편지로 적어 내려가거나 그분들이 평소 좋아하시던 장소를 홀로 거닐며 마음속 대화를 나누는 의식들이 우리 뇌의 과열된 스트레스 회로를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7일 동안의 마음 돌봄 루틴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는 부모님의 유품 중 하나를 가만히 골라서 그에 얽힌 따뜻한 기억을 떠올려보고 또 하루는 부모님이 즐겨 쓰시던 말투나 습관을 일부러 따라해보며 내 몸속에 흐르는 부모님의 흔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잠재의식 속에 여전히 부모님과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제 나는 안전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상실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심리적 방어막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 부모님이 당신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당당하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건강한 모습 그 자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는 죄책감이라는 형벌 대신 감사라는 축복을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당신의 뇌가 자책이라는 독을 뿌리는 것을 멈추고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다시 흡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부모님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을 얻으실 거예요.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세상 마지막이자 최고의 효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중년의 길목에서 만난 이 거대한 상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잔인한 시련이 아니에요. 당신을 더 깊은 인간애를 가진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 아픈 여정을 꿋꿋이 견뎌낸 당신 자신을 오늘만큼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속삭여주세요. 당신이 내딛는 새로운 발걸음마다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바람이 되어 당신의 등을 밀어줄 거예요. 그 평온한 동행 속에서 당신의 인생 이 막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찾아오는 지독한 죄책감의 정체와 그것을 건강하게 건너가기 위한 심리학적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들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에요. 당신이 겪은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당신 사이에 존재했던 깊은 사랑의 깊이를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훈장이자 당신의 영혼이 한 단계 더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인 당신의 삶을 다시금 소중히 여기며 당신의 속도대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 길 위에서 때로는 다시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그걸 밀어내려 애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내 삶의 일부로 품어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되며 그분들의 사랑을 거름삼아 당신만의 인생이라는 꽃을 활짝 피워낼 수 있는 내면의 동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당신에게 바라셨던 마지막 소망은 당신이 그분들을 위해 끝없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였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는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며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어보시길 응원합니다. 부모님이 당신의 삶에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통장의 잔고나 부동산이 아니에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마음가짐 그 자체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독립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자식을 키우느라 당신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부모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어 스스로를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며 남은 생을 풍요롭게 채워나가야 해요. 당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슬픈 기억들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진주처럼 보석이 되어 당신의 삶을 빛내줄 거예요. 그때 당신은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이 사랑이었다고. 성장의 기술은 앞으로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이 자리에서 당신의 멘탈과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며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